34페이지 보시면 공급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7시 반까지인가요? 5시 반이야? 난 7시 반이라고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 봐요. 에? 그래요? 그럼 5시 40분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좀 빨리 나가야겠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6시까지 할게요, 오늘은. 40분이나 20분이나. 내일은 5시 40분에 끝내드리고요. 일요일이니까. 오늘은 6시까지. 네, 지금부터 1시간만 더 하고요. 식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34페이지 공급 보시면 바로 갑니다. 공급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공급이란 일정 기간 동안 역시 유령 개념이네요. 공급자가 동그라미 치세요.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공급자, 생산자, 경제학은 다 동의어로 씁니다. 재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자, 생산자가 주어진 가격으로 이제 판매하고자 의도하는 거기가 달라진 거죠. 소비자는 소비하고자 의도하는 재화 서비스의 총량이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명시가 됐나요? 가격. 그리고 의도하는 재화 서비스의 총량은 공급량이 되겠죠. 그래서 공급의 1번 타이틀. 공급은 공급 가격 더하기 뭔가요? 공급량이네요. 자, 3번 가로 3번 갑니다. 공급 가격 일정 기간 동안 공급자가 그 상품의 일정량을 판매하면서 밑줄입니다.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가격을 말합니다. 수요와 공급은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반대야. 이분법이에요. 경제학은 이분법입니다. 수요가 우하향하면 공급은 우상향해요. 반대로 움직여요, 무조건.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아직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수요 가격은 지불용이 무슨 가격? 최고 가격. 그럼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인 공급 가격은 무슨 가격이야? 최소 가격. 반대로 움직여요. 뭔지 몰라도 일단 반대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넘어갑니다. 설명 드릴 거예요.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2번 공급 함수 갈게요. 여러분 공급 함수는 파란색 박스 보세요. quantity supply죠. demand가 뭘로만 바뀌었을까요? supply로만. 그래서 공급량입니다. 이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변수들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함수 형태로 보여주는 걸 그냥 공급 함수라 그래요. 암기도 없고요.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PX 보이시죠? 가격 동그라미입니다. 공통 분모예요. 그리고 그 뒤에 거는 다른 재화의 가격, 생산 요소의 가격, 기술, 기업가의 기대 등등 생산과 관련된 변수로 바뀌었어요. 암기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전체를 분석하는 걸 무슨 분석이라고 그랬죠? 일반 균형 분석. 분석을 못하니까 부분 균형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 다른 요건을 고정시킨 채 맨 마지막 파란색 박스 뭐만 가져왔을까요? 가격만 부분 균형 분석으로 다른 조건을 일정하던 가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갑니다. 가격과 여러분 공급량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공급의 법칙 옆에다 쓸게요, 여러분. 타이틀 옆에다. 자, 가지를 2개 치시고요. 이렇게 가지를 2개 칩니다. 자, 가격이 오르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입니다, 여러분. 공급량은 다른 말로 생산량이라고도 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기업은 생산량을 늘리고 싶을까요? 줄이고 싶을까요? 가격 오르면 늘려야죠. 그렇죠? 수요와 공급은 반대니까 소비자는 가격 오르면 소비를 줄이잖아요. 생산자는 생산을 늘리고 싶겠죠. 반대로 움직입니다. 가격이 반대로 떨어지면 생산량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줄이고 싶은 거죠. 가격과 공급량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나요? 같은 방향. 얘를 무슨 법칙이라 한다고요? 공급의 법칙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공급의 법칙은 세 번째 줄 갑니다. 가격과 공급량의 정해관계 밑줄 그으시면 돼요. 자, 공급의 법칙이 나타나면 무슨 곡선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공급 국산. 역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공급 국산은 여기가 뭐죠? 독립변수. 얘가요? 종속변수. 근데 독립변수가 어디로 간다고요? Y축. 종속변수가요? X축. 여기다 1번 또 쓰세요. 1번 독립변수. 2번 종속변수입니다. 자, 생산자가 여러분 가격이 100원일 때 생산량, 공급량이 3개였어요. 가격이 오르니까 200원으로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생산량을 어떻게 하죠? 늘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연결하면 무슨 곡선이 된다고요? 공급 곡선 서플라이 커브가 되더라.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돼요. 공급 곡선은 왜 우상향합니까?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 곡선은 왜 우하향하죠?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이 있습니다. 얘는 A라는 개별 생산자의 공급 곡선이에요. 그럼 시장의 공급 곡선을 구하려면 개별 생산자의 공급 곡선을 무슨 합을 하면 될까요? 수평합. 똑같아요. 분석 도구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쭉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장의 공급 곡선은 두 번째 줄 갑니다. 따라서 찾으셨나요? 따라서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을 무슨 합을 한다고요? 수평합. 밑줄 그으시면 돼요. 넘기시고 수평합해 놓은 그래프가 그림 2-6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동일한 100원의 가격일 때 기업 A 보세요. 생산량 2개, B는요? 3개. 합치니까 몇 개인가요? 5개. 이렇게 더한 결과물이다 라고 아시면 돼요. 자, 6번 별표합니다.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입니다. 똑같아요. 수요 대신에 공급으로만 바꾼 겁니다. 그러면 1번 공급 양의 변화는 공급 곡선상의 이동으로 첫 번째 줄 공급 양의 변화란 모든 다른 조건을 일정하고 밑줄 해당 상품의 가격 변화죠. 곡선상의 이동이겠죠 여러분? 맞고요. 2번 공급의 변화 갑니다. 공급 자체 이동. 1번 밑줄이죠. 공급의 변화란 해당 상품 가격이 왜 거기 밑줄을 꼭 그으셔야 돼요. 가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변수가 변했을 때? 외생 변수가 변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공급의 변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림 2-7을 보시고요. A에서 B 또는 B에서 A로 이동하는 원인은 뭘까요? 가격 변화 때문입니다. 내생 변수는 가격이야. 그 다음에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오른쪽 그래프는 공급의 변화라고 하고요. 그 공급 변화의 요인이 오른쪽 페이지 몇 번에 있나요? 7번에 있네요.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래서 7번에 나와 있는 변수 중에 여러분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요. 암기할 건 없어요. 3번 별표합니다. 조세와 정부 보조금은 재정학에서 아주 심도 있게 우리가 다룰 파트이기 때문에 얘를 포인트 잡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집에 가셔서 꼭 한 번씩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거와 내가 직접 손으로 그려보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빠르냐면 동일한 가격일 때 A에서 B로 가면 공급량이 늘어요. 생산량이 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A에서 C로 가면 공급량, 생산량이 감소해요. 그러면 생산량과 가장 관련된 기업의 변수는 비용이에요. 생산비가 오르면 동일한 여건하에서 생산비가 오르면 생산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나요? 줄일 수밖에 없어요. 생산비가 하락하는 외생 변수의 충격이 일어나면 비용이 하락했으니까 돈이 많이 남았죠. 생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생산비로 결부시켜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그냥 쉽게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 생산을 위해 투입되어지는 요소 가격, 임금이 하락했어요. 이자가 하락했어요. 이게 하락합니다. 그러면 생산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 공급국산 어디로 갈까요? 우측 이동. 이해돼 있죠, 여러분? A에서 어디로 가요? B 이렇게. 우측 이동입니다. 그렇죠? 우측 이동. 보세요. 우측 이동. 얘는요, 좌측 이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기술 진보가 있다. 4차 혁명이 일어납니다. 기술 진보. 그러면 동일한 여건에서 생산이 늘까요? 줄어들까요? 늘겠죠. 그렇죠? 어디로 갈까요? B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드디어 갑니다. 정부가 너 세금 내. 기업, 너 법인세 내가 인상할 거야.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조세는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의 증가인가요? 감소인가요? 증가죠. 조세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올랐으니까 동일한 여건이라면 생산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줄입니다. 생산비가 오른 효과가 있다 이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C로 갑니다. 조세는 비용의 증가.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비용이 증가하면 생산 감소입니다. 자, 정부가 보조금을 줘요. 네가 생산을 하면 내가 보조금 줄게. 그러면 보조금은 여러분 생산 단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효과? 하락. 그렇죠. 그럼 생산 증가, 공급 증가입니다. 얘는 공급 곡선 어디로 이동해요? 우측 이동. A에서 어디로 가나요? B. 이거 재정학 가면 계속 분석할 거예요. 좌측 이동. 이 기본입니다. 이런 거 아시면 된다는 얘기에서 나머지는 상식이에요. 다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기업가가 여러분 미래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돼요. 지금 생산해요. 오른 다음에 내놓을까요?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럼 지금 막 내다 팔까요? 오른 다음에 숨겼다가 오르면 내다 팔까요? 오르면 내다 팔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생산을 어떻게 할까요? 줄입니다. 좌측 이동. 상식이죠, 여러분? 네, 그렇게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부 보조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수요 공급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결론을 내립니다. 재밌어요. 수요 공급까지는 경제학이 재밌습니다. 할만해요. 누구나 설명만 들으면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래프만 그릴 줄 아시면 돼요. 근데 그래프는 그리는 법을 잘 안 가르쳐줘요. 처음에는. 저는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재정학의 분야이기 때문에. 자, 저를 보세요. Pq 평면에 여기는 수요량입니다.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우하향하는 시장의 수요 곡선을 도출했습니다. 수평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공급량 평면이 되면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우상향하는 무슨 곡선을 도출할까요? 공급 곡선. 자, 그러면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 때문이고요. 여기 시장입니다. 시장.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각각 여러분 가격 수준에서 나타나겠죠. 근데 둘이 교차점이 있잖아요. 그 점에서는 가격이 설정이 되면 내립니다. 보세요. 이 가격에서 수요 곡선의 길이만큼이 무슨 양일까요? 수요량이죠. 이 가격에서 공급 곡선의 길이만큼 이 길이가 공급량이 되겠죠. 그러면 이 교차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때요? 일치합니다.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수요량과 일치하니까 거래가 일어난다. 그래서 곡선 두 개가 동시에 그려지면 첨자를 제거하고 거래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수요와 공급, 수급이 맞아 떨어지는 거래량이니까 균형 거래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제로라고 쓰거나 스타라는 표현을 해줍니다. 얘도 균형이다 라는 표현에 스타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경제학은. 균형은 이퀄리브리엄의 이니셜, 이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급이 맞아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기업이요. 물건을 10개를 내놨더니 팔린 게 몇 개라는 거죠? 10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여러분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는 점인가요? 교차점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건 기업이냐 소비자냐? 이게 제 질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물건을 사려고 시장에 가면 가격이 이렇게 표시돼 있죠. 근데 가격을 결정하는 건 누군가요? 기업이잖아요. 기업 아니야? 지금 이렇게 소매 가격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내가 보고 비싸 안 사. 마음에 들어 사. 이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경제학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건지 어느 일방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지금도 보여드릴게요. 자, 예컨대 제가 맨날 듣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들었던 사례야. 바꾸진 않습니다, 사례는. 그래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새우깡 한 봉지에 얼마인가요? 모릅니다. 자, 우리 모릅니다. 이게 마트 가격, 편의점 가격이 다 다르고요. 한 봉지만 사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 개를 묶어 사기 때문에 단독 가격은 잘 모릅니다. 1,000원이라 해볼게요. 근데 한때 여러분 새우깡에서 생쥐 머리가 나왔다는 파동이 일어났죠. 기억나세요? 생쥐깡으로 유명했잖아요. 생쥐인데 아주 작은 새끼 생쥐 머리 같은 게 이제 새우깡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생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 농심이 한때 난리가 났었죠. 안 먹어요, 새우깡. 새우깡의 로고성이 손이 가요, 손이 가요인데 손이 안 가요. 사람들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농심이 난리가 나서 타격을 받았죠, 여러분. 새우깡이 우리가 먹을 게 없으면은 맥주 안주로 제일 선호하고 그냥 먹는 과자로도 새우깡이 굉장히 스테디하게 잘 팔리는 그런 과자였는데 어느 순간 안 팔려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얘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여기까지는 사실 지금부터 제가 만든 겁니다. 이미지 쇄신을 위해 유기농 재료로 굉장히 좋은 새우깡을 공급하기로 얘네들이 결심을 하고 유기농 재료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하나 새우깡 한 봉지에 10,000원이야. 10,000원을 책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올라갔어요. 이게 노래방용 새우깡이 아닙니다. 조그만 거. 판매용인데 10,000원이야. 가격이 비싸니까 여러분 수요의 법칙이 나타나요. 가격은 무슨 변수죠? 내생 변수예요. 소비자가 생각해요. 비싸졌네요. 무슨 곡선을 따라서? 그렇죠. 수요 곡선을 따라서 수요량이 여러분 2봉지로 줄었어요. 이해되시죠? 생산자는 야심차게 여러분 재화를 생산하고 가격 올랐으니까 공급량도 어때요? 늘렸단 말이에요. 20봉이에요. 근데 팔린 거는 몇 개밖에 안 돼요? 2봉밖에 안 팔렸어요. 몇 개가 남았을까요? 18개가 남았죠. 그럼 이 가격에서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잖아요. 어떤 불균형 상태일까요? 초과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급이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 불균형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균형 가격보다 높은 상방의 가격은 수요량보다 무슨 양이 많다? 공급량이 많은 무슨 상태라고 말하냐면 초과 공급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초과 공급이면 여러분 누가 골치 아파요? 기업이죠. 그럼 이제 이걸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유기농 재료로 만들어서 한 달 안에 소진하지 않으면 어차피 한강에 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격이 나옵니다. 가격이 나오니까 여러분 소비자가 다시 어때요? 서서히 눈을 돌려요. 괜찮네. 얘도 팔리기 시작하겠죠? 여기 오니까 수급이 어때요? 맞아 떨어져요. 그 가격이 얼마야? 1,000원이더라 이거야. 그럼 이 새우깡은 얼마가 바람직하다고 시장이 신호를 주는 걸까요? 1,000원이 바람직하니까 그 이상 가격이 들면 비용이 들면 만들지 말란 뜻이에요. 그러면 가격을 누가 결정해요? 시장. 둘이 힘겨루기 결과예요. 기업이 아무리 많이 받고 싶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외면하면 떨어뜨릴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죠. 적정한 가격이 항상 형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일반론이고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렇죠? 예외적으로 일반론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균형 가격보다 여러분 하방에 있어요. 얘가 뭘까요? 수요량. 얘는 뭘까요? 공급량.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죠. 어떤 상태인가요? 초과 수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초과 수요면 여러분 시장에서 뭐가 올라가요? 가격. 제 지인분들 보니까 올 초에 졸업식 있었잖아요.
올 초에 가장 유행했던 핫한 드라마가 도깨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목화솜 꽃다발? 보신 분 기억나시죠? 목화솜이 그렇게 많이 안 난대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유행해가지고 졸업식 때야 목화솜 꽃다발을 받지 않으면 트렌드에 어긋나. 제 아시는 언니 지인분이 자기 초등학생 딸이 졸업하는데 이걸 사달라 그랬대요. 더군다나 이런 거 영향을 잘 받는 이게 여학생이니까. 그래서 안 팔아요, 근처에. 고속터미널에 거기 지하에 굉장히 꽃 많이 팔잖아요. 거기까지 사러 간다고. 그러면서 목화솜이 예전보다 이제 수요가 늘었잖아요, 지금. 공급은 비슷한데 가격이 폭등. 이게 하나에 막 3, 4만 원. 꽃다발이. 이거 사러 가던데요, 그래도. 요새는 딸이 하나고 아들이 하나니까 원하는 거 다 해주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초과시요. 가격이 어때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불균형이 조정을 이루게 해주는 게 시장에 뭐라는 거죠? 가격 자동 조절 시스템이다라는 게 자본주의 세계입니다. 그럼 여러분, 초과 공급이라는 걸 한 나라 전체로 보면 물건이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침체일까요? 과열일까요? 침체요. 그럼 침체 시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고 시장의 가격의 자동 조절 메커니즘이 알아서 불균형을 해소할 거다라고 신뢰하는 게 자본주의 세계가 가지는 기본적 출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제학의 출발의 아버지가 되시던 분이 아담 스미스다라는 의미였고요. 그분이 주장한 이론이 경제학의 시초가 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2-8 여러분 이 그래프 꼭 손으로 그려보시고요. 별표 좀 해두세요. 그래프 별표입니다. 자, 균형의 변동 3번 보이시죠, 여러분? 균형의 변동은요. 이 균형점이 이제 경제학에서 균형의 의미는 어떤 상태가 한번 도달이 되잖아요. 누가 물리적 충격을 가하지 않는 이상 그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걸 균형이라 그래요. 이 오목한 그릇에 구슬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구슬이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상태에 한번 정지하겠죠. 그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게 균형입니다. 그러면 균형이 이동한다 이 말은 이 구슬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려면 이 그릇에 외부적 충격을 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요. 한번 균형이 도달하면 거기에 멈춰 있어요. 얘가 이동하려면 외부적 충격이 있어야죠. 그러면 수요 또는 어디에 변화를 주는 공급 곡선에 변화를 주는 무슨 변수야? 외생 변수의 충격이 일어나야 돼요. 뭐는 제외하고 가격은 제외하고 가격은 곡선상의 이동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변화의 원인과 공급의 변화의 원인을 배운 겁니다. 그럼 다른 조건은 불변인데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정상제입니다. 그러면 무슨 곡선이 움직일까요? 수요 곡선이 움직이겠죠. 이런 식입니다. 이해되시죠, 제발? 그러면요. 재정하게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이들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자, 균형의 이동은 이 곡선 자체가 이동하니까 수요 또는 공급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겠죠. 둘 중에 하나만 이동하는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요, and 공급이 동시에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수요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는 다시 네 가지로 나누어져요. 암기 없습니다.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공급이 불변인데 수요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또는요? 이거죠. 그 다음에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증가하거나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만 변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일단 최초의 균형점을 그립니다. 자, 여기 여러분 자동차 시장입니다. 자동차 시장입니다, 여러분. 공급은 불변인데 휘발유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럼 자동차 시장에
가격은 휘발유 자동차야. 휘발유 자동차. 휘발유 자동차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면 휘발유 자동차 시장에서 휘발유는 보완제 아닌가요? 그럼 휘발유 자동차에 뭐가 변할까요? 수요. 이해되시죠? 그럼 수요 곡선이 무슨 이동이 일어나요? 이렇게 변한다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수요 공급이라는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시스템을 보여드리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없다면 일로 오고 끝이에요. 이해되죠 여러분? 왜? 외생 변수 변하니까 곡선 자체 이동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힘겨루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얘가 쭉 등장해요. 자 그러면 이 가격에서 수요량은 이만큼인데 공급량은요? 이거밖에 안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초과 수요입니다. 초과 수요면 저 아래쪽 아니야? 가격이 어때요? 올라가죠. 언제까지? 불균형이 조정이 될 때까지. 교차점이 균형점입니다. 경제학은 무조건. 교차점이야. 그래서 이 점에서 F를 거쳐 어디로 간다? G로 간다가 결론이야. 그래서 이 과정은 당연히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결론은 바로 갑니다. 교차점에서 어디로?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그럼 가격은요? 오르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간단해요. 이런 건 우리 다 알고 있는 현실이야. 보세요. 갑자기 사람들이 여러분 청국장을 먹으면 오래 산대요. 장수한대요. 건강하게. 그러면 여러분 청국장 가격 어때요? 올라요. 우리 알잖아요. 어떤 재화가 몸에 좋다라는 기사가 나면 그냥 그 재화 가격이 올라요. 그게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청국장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가격이 어때? 수요가 어때 여러분? 증가할 거 아니야. 네가 가격이 어때야? 오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상을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청국장이 몸에 좋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죠? 가격 오릅니다. 거래량 증가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격이 올랐으니까 공급이 증가하는 거 아니야? 공급이 증가한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공급? 양이 증가해야죠. 가격의 변화는 무슨 곡선상의 이동을 가져왔을까요?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지 공급 곡선이 이동한 건 아니에요. 공급 양이 늘었다 이렇게 표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정확히 아시면 이렇게 표현하고요. 모르면 그냥 수요가 늘었으니 공급이 늘었겠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다반사예요. 공급 양이 늘어난 거죠. 곡선상의 이동이에요. 그죠?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런 거 가지고 되게 많이 비판해요. 기자들이 뭣도 모르고 쓴다. 공급 양이 늘었는데 공급이 늘었다 해서 우리에게 혼란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이동하려면 우측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자, 그게 여러분 균형의 변동의 39페이지 그림 2-9를 보시면 공급이 일정한데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겁니다. 2에서 F로 이동하는 게 다 균형의 이동입니다. 네, 그런 게 있다 정도 봐두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 직접 시험용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곡선이 이동하는 건 무슨 변수가 변했기 때문이야? 외생 변수. 그리고 균형의 이동이 일어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장 넘기시면 가로 4번에 수요 공급이 모두 변할 때도 균형이 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얘는 X표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이동하는 거 아시면 돼요. 자, 42페이지로 가시면 가격의 기능이 보이실 거예요. 시험용이 아니에요. 절대 가격, 가격의 종류를 보시면 절대 가격이 있고요. 상대 가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가격은 한 재화의 절대적 가격을 말합니다. 라면 한 봉지에 800원이다. 이게 절대 가격이고요. 상대 가격은 별표하세요. 두 재화의 가격 비율, 걔를 상대 가격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마트 가시면 또는 편의점에 가면 어떤 재화를 우리가 구입할 때, 살 때
내가 사고 싶은 재화만 본가요? 그 옆에 있는 것끼리 가격을 비교하나요? 나도 모르게 비교합니다. 아, 내가 분명히 주스를 사 먹으러 갔는데 얘가 날까 얘가 날까 비교하는 거지. 나도 모르게 비교해요. 이게 상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재화의 가격만 보고 사람들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두 재화나 세 개 이상의 재화, 두 개 이상의 재화를 보고 가격을 비교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상대 가격의 근거에서 행동한다고 보고 경제학은 다 상대 가격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지금 나왔을 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